번째 이렇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입니다. 와,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2주 만인가요? 네, 2주 정도 지났네요. 네. 네. 이렇다 멤버 중에 무려 4명, 4명. 찬이쌤, 슈퍼바이저님, 유프로님, 아이유님 이렇게 4명이 핀란드를 가셨잖아요. 네네. 와, 이 동안 네네.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핀란드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네. 영어로 비엔이라 그러죠. 비엔. 대회 참석했고요. 네. 이제 비엔 대회는 이제 지구 네트워크의 지구가 Earth예요. Earth. 네네, 그러니까 Earth. 사실 세계 대회인 거죠. 그래서 네. 전 세계의 기본소득 연구자들, 또 액티비스트들, 활동가들이 전부 모이는 그런 잔치라고 볼 수 있고, 원래 2년에 한 번 열렸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됐고, 이번이 이제 18번째인데, 이번에 이제 대회의 목표는 이제 모토가 뭐냐? 네.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의 복지 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핀란드가 복지 국가의 본거지 아닙니까? 북유럽이. 네. 거기서 복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식의 어떤 주제를 가졌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2년 전에 한국에서 열릴 때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 이런 주제를 했던 적이 있고요. 오늘 뭐 매우 흥미로운 대회였던 것 같고요. 의외로 뭐 친구들한테 너 핀란드 왜 갔냐 그랬을 때 야, 비엔 대회 갔다 왔으면 야, 그런 것도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네. 제가 좀 신기하다. 근데 네, 얼스란 말 쓰네요. 보통 월드 뭐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세계 대회 뭐 이렇게.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 됐냐면요. 처음 생길 때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생겼거든요. 네. 유럽 네트워크도 약자가 비엔이거든요. 아. 그래서 비엔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 지구의 전체의 생태학적 전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따라서 세계라는 사회적 개념보다는 오히려 지구라는 생태학적 개념을 도입한 거 이런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장명에 신경을 썼네요. 네네. 비행이 또 프랑스어로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이런 비행. 두루두루 또 예, 그런 의미가 있네요. 예. 핀란드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예, 잘 살더라고요. 네. 여행도 좀 하셨어요? 예, 잘 산다는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쁘는 더럽게 가쁘고 네. 힘든 사람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핀란드는 그런 게 없어요. 어. 예, 그러니까 그냥 다 중산층 다 같은 적당히 느낌. 사는. 다 적당히 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사람도 없고 아주 가쁘도 없는 것 같은 그게 이제 복지국가가 아닌가 싶고요. 맞아. 우리 적당히가 없잖아요. 우리 적당히가 그렇죠. 없죠. 예, 다 중간에 붕괴돼 있죠. 예.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2개 도시, 네. 헬싱키 수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회가 열렸던 땀페레라는 땀페레? 땀페레가 이제 옛날에 레닌이 음. 1905년과 6년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비밀 회의를 열렸던 노동자들의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가장 산업이 일찍 발전했고 지금도 핀란드를 대표하는 공장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뭐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행도 좀 했고요. 네. 예, 뭐 사우나가 핀란드 말인 거 아세요? 예, 진짜요? 사우나가 핀란드에서 시작이 오. 됐어요. 예, 그래갖고 일본 말 같은데? 일본말 같죠. 예, 사우나. 이게 사우나. 예, 거기가 또 우라로라서 네.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핀란드식 사우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도 가서 처음 해봤는데 들어가 보면 안에 뜨거운 돌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뜨거운 돌에 네.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부으면 네. 수증기가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음. 두 바켓스 부으면 확 올라오고 유모군은 거기에 양동이를 부어갖고 있던 사람이 도망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유모 씨가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민폐를 끼치고 네. 민폐죠. 예. 오셨나봐요. 예, 네. 그래서, 재밌었겠다. 네네, 진짜 어느 정도 재밌었습니다. 예. 네. 아, 부럽네요. 네. 네. 내년에 같이 갑시다. 아유, 네. 네. 자, 오늘 슈퍼바이저님도 나오셨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하품을 하서 그러세요. 지금 하프 소리 들어갔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냈어요? 핀란드 갔다 오셨죠? 얘기를 안 붙이네. 네, 갔다 왔죠. 네. 네. 어떻게? 뭐 대회 참석하느라고 네. 시간이 뭐 정신없이 흘러갔죠. 좀 일찍 가셨잖아요. 그럼 핀란드에 갔던 건 아니고요. 네. 그 전에 독일에 좀 들렸다가 워낙 중요 핀란드는 인물이시라서. 핀란드는 그렇죠. 딱 그 대만 참석하고 왔죠. 독일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신 거예요? 네. 독일은 왜 가셨어요? 친구들을 보러 갔는데 네. 내 친구가 있는 클래스. 그렇죠. 클래스지 그게. 일단 뭐 제 관심사도 좀 뭐 동향이 어떤 좀 알아보고 그래서 디지털 이코노미 관련해서 3명 만났고 기본소득 관련해서 한 2명 정도 받고 그냥 알던 사람 한 번 만나고 1명 받고 그래서 6명을 하루에 1명씩 만나니까 하루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게멜데 무제움 그러니까 현대회화 그 제가 뭐 독일에 오래 있었다 그러지만 뭐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줄 서는 거 싫어하고 그래갖고 네. 근데 다행히 뭐 평일이고 뭐 줄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그 그래서 베를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그래서 들어가봤습니다. 예. 들어가 봤죠. 음. 네. 그 박물관 몇 개
들어가고 하루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딱 일주일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또 우리 슈퍼바이저님, 또 소장님이 그 기본소득에 관한 한 뭐 거의 독보적인 권위자시잖아요. 네. 이번에 핀란드 독보적인지는 모르겠고요. 워낙 하는 사람이 요즘 많아가지고. 요즘 그 가셨던 핀란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이게 뭐 자기가 참여한 세션을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네. 저한테 좀 두드러졌던 세션은 커먼 페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세션이고 가이 스탠딩이 발표했던 세션입니다. 가이 스탠딩이 책을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영국 삼림원장 800주년 기념으로 뭐 좀 돈을 많이 받아갖고 쓰는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주요 내용들을 발췌를 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방식의 접근, 그러니까 공유지의 공유부의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저는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확인한 거는 뭐 저나 뭐 한국네트워크 분들의 발표도 또 뭐 그런 취지에서 발표를 다 하셨고 적어도 영국 발제자들은 좀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 역시 기술혁명과 관련된 기술혁명 기본소득과 관련된 발제들이 눈에 띄었는데 부분적으로는 뭐 겹치기도 해서 많이 참석은 못했는데 어떤 발표는 그렇게 수준이 있었고 어떤 발표는 굉장히 좀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네. 기후 환경 문제하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세션에서 뭐 좀 네임드죠. 야노토 앤더슨하고 그다음 호워드가 각각 발제를 했는데 두 사람의 발제가 비슷하면서 좀 서로 충돌되는 지점이라 그런 것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핀란드 비엔을 다녀오신 두 분을 모시고 자, 오늘 이렇다 106회예요. 106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 오늘 주제 뭐예요? 오늘 주제요? 네. 좀 시사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네. 디지털 이코노미나 플랫폼 자본주의까지 넘어가는 그런 주제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8월 31일이죠.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갔는데요. 네, 네. 이게 마침 그 중앙일보 토요판 아시죠? 네네. 토요판에 사진이 딱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밑에 이런 이 발언이 딱 멘트가 딱 있었어요. 대한민국 인터넷을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 제가 뭐 성대묘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이 그냥 뭐 빨간 깃발론처럼 규제 혁파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기술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기재부 등을 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이런 흐름과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 플랫폼 자본주의의 이모저모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술혁명 또 이런 거 모르면 시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데이터를 잘 다루는 나라를 만들자. 그렇구나.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네, 이거 이제 뭐 대책 이름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이렇게 써 있던데요. 네.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AI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일단 정부 예산을 올해 5,068억 원을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내년에는 1조 편성을 하겠다 1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을 갖고 데이터 전문 인력을 5만 명을 양성하겠다. 예산 중에 절반을 네. 인력 양성에 투입하겠다. 네. 특히 그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역량을 갖춘 고급 인력, 네. 요거를 데이터 과학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데이터 과학자를 2022년까지 임기죠. 8,000명을 8,000 집중 명. 양성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 기술 자격증을 만든대요. 네. 2019년 내년에 네. 데이터 분석 국가 기술 자격 제도, 뭐 이름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사인데요. 네네. 요걸 신설하고 네. 요런 이제 자격증을 발급해 주겠다 이거죠. 네. 소정의 이제 조건이 되는 사람 시험도 보겠죠. 또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제도라는 게 있대요. 이것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식의 국가기술 자격증도 많이 따도록 해주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감은 좀 안 오네요. 데이터 네. 경제 활성화 방안. 근데 5만 명이란 말은 좀 꽂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 창출 그런 효과는 좀 있으려나 싶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뭐 정책 취지는 제대로 보셨습니다. 뭐 정부가 빅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을 일종의 적정 노동시장 정책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일자리 문제와 연계했다는 게 이 특징입니다.
청년 대상 실무 중심의 빅데이터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 인재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2022년까지 9천 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내용도 네. 들어 있고요. 계획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증대와 연계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근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순증시킬 거라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정황입니다. 네, 맞아요. 4차 산업혁명이 딱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우리가 기계, AI 뭐 이런 거에 넘겨줄 거다. 이런 우려가 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데이터 인력 양성을 해서 이게 취업으로 이어질지가 좀 잘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뭐 취업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순증이 있죠. 그런데 데이터 중심 경제나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또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등장하면 일자리 총량이 전체적인 총 고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기사를 5만 명 양성해도 딴 데서 7만 명이 줄 수 있는 네, 거죠. 그런 맞아요. 거죠. 네. 이게 논란이 많은 주제고요. 사실 뭐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플랫폼 문제만이 아니라 디지털 이코노미 전체가 일자리 순감소를 초래할 거라고 보는 입장. 예를 들어 옥스퍼드 마틴 스쿨의 이야기라든지 뭐 세계경제 포럼의 얘기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바로 2년 전이죠. 일자리 순감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디지털 전환을 그러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기술적 추세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쨌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필요하죠. 뭐 이 새로운 데이터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는 또 별도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제를 차근차근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네, 31일 이제 정부 발표문을 보면 이제 일자리 정책 얘기 좀 많이 나오고요. 네, 네. 또 핵심 기술 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뭐 인공지능, 뭐 상황 인지형 데이터 관리라든가 큰 규모의 모사 현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초연결 많이 얘기하죠 요새 4차 산업혁명과 관계해서 초연결 지능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강조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듣기만 해도 골 아프네요. 네. 우리 엄마가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핵심 기술 확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이제 인력 양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는데요. 인력 양성을 R&D 정책과 연계한다는 건 사실 놀라운 건 아니죠. 거꾸로 이 R&D 정책을 인력 양성 등 다른 정책 수단과 연계했다는 것이 좀 새로운 점입니다. R&D가 뭐예요? 뭐 R&D 뭐 연구 개발이죠. Research and Development. 아, 네, 연구 네, 개발. 네, R&D.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핵심 기술 개발에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R&D 정책에는요. 인력 양성 1, 2 제도 규제 혁파, 3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함께 고려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제, 영어로 R&D PIE라고 부르는 패키지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름은 좀 있어 보이네요. R&D PI. 파이. 파이 굽는 파인가? 파이 먹는 파이. 네, 예. 파이는 또 뭐의 약자예요? 예, R&D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고요. 파이는 이제 플랫폼 플랫폼. for investment and evaluation. 투자. 한국말로 하면 투자와 평가를 위한 플랫폼. 좀 줄여서 말하면 투자 평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파이. 그러니까 연구 개발 투자 평가 플랫폼. 이게 R&D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쭉 붙여서 얘기하면 연구 개발에 투자도 하고 네. 그 결과를 평가도 하고 뭐 이런 네. 복합 정책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대충 그런 내용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R&D PI의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공공 데이터 개방, 그리고 인프라 구축, 1만 명 인재 육성,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들이 나오는데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 친환경 수소 시설 유통체계 구축,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 빅데이터 AI 기반의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네. 이렇다 해서.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공공 분야 드론 구매 등이 나옵니다. 수소 인프라 이건 현대 가지고 있는 수소 전기차를 염두에 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전기차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사족 삼아 말씀드리고 넥소라는 싶습니다. 차도 넥소. 넥소죠. 네.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인데요. 일종의 규제 혁파죠. 이것과 민간 참여를 결합시킨 겁니다. 그럼 민간 참여는 뭐냐?
전문성이 필요한 AI, 빅데이터 등 응용 기술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기업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스템 마련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시범도시 지원단 등이 이미 출범한 상태입니다. 또 이 혁신 성장이란 게요. 애당초에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4개 중에서 하나죠. 네,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이거 다음으로 나오는 4번째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백사회행 가서도 아마 다뤘죠. 네네. 정확하게 순서까지 네. 기억하고 계세요. 순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렇죠. 제일 먼저 소득주 성장하다가 일자리 하다가 지금 혁신 성장 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게 지난 7월 20일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분당 서울대 병원 가셔서 의료기기 산업 규제 혁파 이런 걸 또 설파했었어요. 그렇죠.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다. 그렇죠. 생명이 소중한 만큼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 정부가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 손발 날리는 멘트를 하면서 네.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 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 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다. 뭐 이렇게. 결국 의료 분야의 규제를 왠지 풀자 이런 얘기. 그렇죠. 왠지 삼성이 오버랩 되면서 기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혁신 성장이라는 게 의료기기 규제 혁파 이런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으로 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한 삘이 딱 오네요. 네, 그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파 그 논란이 많았죠. 네. 논란이 많았는데 뭐 무슨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어쨌건 이 빨간 깃발론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규제 완화라는 소극적인 산업 정책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혁신 성장이 재정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포함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뭐 별로 새로운 점은 아니죠. 네. 재정을 투하한다는 게 이건 창조 경제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때요. 그때도 뭐 재정 투하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박근혜가 뭐가 다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데이터에 눈을 확실히 돌렸다.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그 사회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인가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장기적인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될 건가? 국민 경제 전체가 성장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단순 지표로 이를 평가할 게 아니라 경제 구조나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안도 이런 종합적인 평가에 기반해서 나와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이 데이터 중심 혁신 성장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 부분의 얘기를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좀 잘 살게 되나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건데. 네,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아니면 또 데이터 관련 산업이나 플랫폼 기업 얘네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닌가 또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종합적 평가를 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업정책 필요하다. 오랫동안 우리가 산업정책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산업정책의 이 역진적 성격이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역진적 성격이 역진적? 있다. 산업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 불평등한 소득 구조가 온전하고요. 네. 고용과 소득이 탈동조화하고 그 다음에 조세와 공적 이전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미한 상태. 세금을 걷고 땅 뭐 사회 급부를 해도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 뭐 이게 한국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산업 정책은 일단 과세 자원의 분배 측면을 보면은 역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둔 돈을 산업에다 쓰는 거죠. 그렇죠. 위에다 기본적으로 쓰는 역진적인 거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 네, 거죠. 네. 혹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자본 축적에 도움을 줄 R&D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재분배라고 일단은 우리가 전제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해갖고 일자리가 이제 창출되면 투자할 가치는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만약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이런 역진성은 완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조금 밑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질주의 시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뭐 신자유주의는 질주를 했지만 세계 전체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바닥을 향한 질주를 한 거고, 그렇죠. 자본은 위를 향한 질주를 한 건데, 이스트도 바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전 세계 좌파가 산업 정책 없는 분배 정치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 불가피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산업 정책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래에서 위로 재분배를 얘기하는 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산업 정책을 설령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3인당 정부들이 맨날 입에 담은 게 뭐 일자리를 얼마 몇만 개 만드니 이런 얘기였어요. 일자리를 만드냐 안 만드냐가 산업 정책의 정책적 타당성 기준이 되어버렸던
그런 시대가 19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좌파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바로 이 산업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배 구조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산업 정책이 갖는 역진적 성격, 여기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거를 싶습니다. 조금 완화시키는 것에 자기 활동을 제한시켰던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재정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돈을 쏟아부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뭐 그래도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자리가 만약 안 만들어지면 그거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전제하에 그냥 대기업만 대자본만 배가 부르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기술 R&D로 이제 만들려고 하면 플랫폼 경제인데 이건 네. 기재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플랫폼 경제라는 말 쓰고 있고 이 일자리 늘릴 건가 줄일 건가라는 논쟁이 중요하죠. 네. 근데 사실은 일자리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런데 이 정부의 홍보는 혁신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 개수만 홍보해요. 근데 혁신 성장 때문에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에서 일자리 총량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뭐 물론 뭐 미리 얘기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침묵합니다. 그게 꼭 그런 거와 비슷하네요. 통계청 자료 얘기하면서 노동자 삶은 개선됐다 그러면서 소생산자 얘기를 안 하는 거가 네, 비슷하네. 그런 거죠. 혁신 성장 일자리 만들어낸다는데 경제 전반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지 않는. 뭐 재정 네. 투하해서 만들어내는 뭐 일자리니까 만들어지겠죠. 음. 그러니까 총고용량 순증이 안 일어난다. 음. 그러면 R&D PI라고 읽어야 되냐? 파이라 그럴까요? R&D 네네. 파이 재밌네. 네. R&D 파이는 조세 자원을 아래에서 위로 재분배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순증이 안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순감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마틴 스쿨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세계경제 포럼의 예측이 맞다 그러면은 그러면 R&D 파이의 역진성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고용은 줄어들고 자본은 배불러지고 이렇게 네.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일자리 창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보다 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플랫폼 자본의 중요한 경향이 독점이 심화된다는 거. 엄청난 독점이라는 거. 뭐 다 느끼실 텐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네트워크 효과 때문인 거죠. 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친구들이 카톡을 써요. 네. 그럼 나는 카톡 안 쓰면 왕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같이 그렇잖아요. 카톡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 카톡을 쓰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다 카톡 소비자가 되고 카톡 소비자가 다 많아지니까 결국 카톡의 독점이 강화되는. 이게 이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데이터 중심 R&D 파이의 지향 자체는 아까 기재부가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네. 플랫폼 경제고 이건 정확히 말하면 플랫폼 자본주의인 거죠. 플랫폼 자본주의 세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구글, 그렇죠. 페이스북, 아마존. 요새 중국도 가입했죠. 알리바바, 텐센트 선전에 있죠. 유명한 기업들이죠. 이런 게 네. 독점적 지위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고 이런 이제 광고 플랫폼뿐이 아니고 디지털 의존 비즈니스나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서 임대하는 그 클라우드형 클라우드. 플랫폼 네. 이런 것도 이런 세계도 또 AWS라든가 네. 세일스포스 이런 회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 산업의 분야들이 이게 독점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한두 기업이 다 차지하는 맞아요. 이런 식의 상황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 상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조업도 미국과 독일의 제조업을 각각 대표하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또 독일의 그 유명한 지멘스. 얘네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을 인터넷 연결 프로세서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산업 플랫폼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독점적 지위를 둘러싼 초국적인 싸움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인두스트리 4.0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를 이제 시멘스가 주도하면서 네. 산업 플랫폼의 제조업을 통합하는 이런 과정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점화 경영이란 건 네트워크 효과에 의존하는 플랫폼 기업의 이윤 창출 메커니즘의 필연적 결과고 이게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과거의 제조업보다 오히려 플랫폼 기업에 있어서 훨씬 독점화 경향이 빠르게 진행이 네, 몇년 만에 확 막 발전하고 쏠리는 있죠. 그런 예. 느낌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기존의 제조업들도 이제 산업 플랫폼으로 잽싸게 갈아타서 네, 빠르게 변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슈퍼바이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플랫폼 기업은 일자리를 결국에는 줄일 것이라는 중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 문제를 좀 신뢰를 가지고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실제로 플랫폼 기업은 과거의 기업과 비용해서 고용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실제 플랫폼 자본의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분석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거야 한데. 너무 뭐
많이 알려진 일인 거죠. 예를 들어 먼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과 고용 양을 갖다 비교해 보면 네네.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미국에서 플랫폼 자본주의나 디지털 경제가요. 현재 사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력이 2.5% 정도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뭐 대조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보면 이보다 4배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제조업은 디지털 고용 부분에 거의 3배 가까운 그러니까 미국은 4배지만 영국은 한 3배 가까운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국이 금융 쪽으로 많이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영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여전히 네네. 제조업이 남아있는 국가고요. 그러니까 기술 회사들이 악명이 높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라는 것은 신문에 많이 나왔죠. 구글은 약 6만 명, 페이스북은 12만 명의 직접 고용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왓츠앱 이거 페이스북에 팔리지만 옛날에 유명한 기업이었잖아요. 우리의 카톡 같은 거죠. 맞죠? 그렇죠. 네. 외국 사람들 다 이거 쓰죠. 예, 카톡보다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높죠. 그럼요. 네. 근데 이게 190억 달러에 팔렸는데요. 190억 달러. 페이스북에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왓츠앱 고용인이 네. 피고용인이 네. 55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55명이에요? 55명이 190억 달러로 파는 아, 거죠. 55, 뭐 5,500명 이것도 네, 아니고. 55명이었습니다. 와. 인스타그램 아시죠? 네네. 네, 뭐. 이것도 이제 10억 달러에 인수가 됐는데 페이스북에 있었죠. 네. 또. 여기는 13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네. 꼴랑 13명이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한 거죠. 창출하고 예. 있는 거죠. 이거하고 좀 재미있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케인주의가 최정점에 달했던 1962년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 회사들 AT&T 56만 4천 명, 통신회사죠. 네, 아, 통신회사죠. 직원이요? 네. 엑손 15만 명, 그리고 에너지 회사죠. 네네. 뭐 한국에서 뭐 최근에 나간이 많이 난리쳤던 제너럴 모터스 60만 5천 명의 피고용인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 케인즈주의 시대죠. 네, 케인주주의 완전 고용으로 가는. 네, 완전 고용의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게 이게 도대체 플랫폼 자본만 보면 이건 아닌 거고요. 너무 뭐 참 아닌 거고 과연 다른 경제 부분에 미치는 여파는 어떤지 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과 일자리 문제를 좀 파고들어 보자면 플랫폼 기업이나 디지털 경제 피고용자 숫자가 뭐 작다 이게 지표가 되는 건 아니죠. 전체 고용량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총고용량 장기 전망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경과만 봅시다. 그랬을 때 기경제라든지 플랫폼 노동의 양산이 눈에 띄는 현상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가 이제 돌아가려면 플랫폼 노동이 양산되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린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게 그게 대표적인 기경제인데 그런 기경제 또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성립하려면요. 제조업 정규 노동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인력이 방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 분석 그걸 가지고 이윤 활동을 하는 플랫폼 경제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동하죠. 그리고 생산 비용 절감 효과를 낳습니다. 생산 비용 절감이 뭐냐 이게 단지 자원 절감 효과만이 아니라 노동력 절감 효과까지 포함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현재의 산업 플랫폼이 여기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한 건 아닙니다. 지멘스 같은 현재의 산업 플랫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요 제조 기술의 급격한 변형이 아닙니다. 제조 기술을 아주 급격하게 변형시켜갖고 노동력을 완전히 절감해갖고 사람들을 확 방출하고 완전히 로봇이 많이 있는 공장을 만든다. 앞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럼 뭐라고 하냐? 가동 중단 시간을 절감하고 설비 축소에 도움을 주는 정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에 노동 생산성은 매년 2.6% 성장했는데 2008년 위기 이후에 이 추세는 2.0% 이하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총요소 생산성은 더 한층 낮아졌습니다. 이게 거의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0% 성장에 가깝고 거의 모든 주요 경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조금 우리가 이걸 심층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요. 현재 설비 축소라든지 가동 중단 시간을 절감시키는 일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거는 현재의 제조업이 중국 부상 이후에 과잉 설비, 과잉 생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전 수준에서는 설비 축소하고 비용을 낮춰서 미국이나 독일의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올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재는 산업 플랫폼 소유자들이 직접 제조업체에게 적은 수익을 남겨주면서 창출된 수익을 더 많이 빨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은 상당히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섣부른 예측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경제라고 그럴 때 꼭 플랫폼 기업만이 디지털 경제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테슬라와 같은 그런 스타트업 캠퍼니들이 있는 건데 기술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뭐 전기차 자율주행 부문들에서 이 발전 중인데 테슬라는 완전 자동화된 공장을 추구하는 걸 유명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 투입 절감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 앞으로도 계속 지금 산업 플랫폼이 하는 것처럼 중립적일 거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초국적 산업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그 모든 산업에 이제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 노동력 절감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시장 점유율 높이고 수익 극대화하고 이런 그냥 보조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보면 오산이다. 기술 스타트업 기업을 필두로 해서 노동 투입의 절감과 노동 생산성 향상 이게 전면적으로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그 뭐냐 그거 R&D 파이? 파이. 네. 이거를 고용 창출과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협소한 시각 같다.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곧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막 몰아쳐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예, 그렇죠. 데이터 중심 R&D 파이의 완성형, 그러니까 목표를 갖다가 플랫폼 경제나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면요. 이걸 고용 창출과 연결시키는 거는 그냥 홍보 같아요. 정치적인 거죠. 네, 네. 정치적 홍보입니다. 네. 한국 사정은요. 중소기업이 일자리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중심 R&D 파이를 일자리에 연결시킨다. 이게 사실 중소기업이 이 데이터 중심 R&D 감당할 수 파이의 없죠. 핵심 기업이 될 수도 없을 거고요. 네. 이게 과연 그럴까? 이건 사실에 부합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합리적 전망도 아니고 네. 오직 문재인 정부의 경제 그 목표 일자리 중심 경제라는 기조와 논리적 일관성만을 가질 뿐인 좀 약간 어처구니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근혜 때 창조경제 때도 그랬는데요. 자꾸 이 창조경제 지금은 이제 혁신성장이죠. 이게 4차 산업혁명 개발관계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마치 중소기업이 이거의 주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 홍보해 왔어요. 박근혜 네, 때부터. 근데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은 하청 수직화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무슨 공정경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사실. 네. 아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R&D 파이 막 반대하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잘 아시다시피 네. 슈퍼바이저님 연구소를 한 2년 이상 같이 했잖아요. 네. 슈퍼바이저님 입장은 제가 잘 알죠. 네. 슈퍼바이저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러다이트입니다. 예, 즉 러다이트는 옛날에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죠.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기계를 때려부시자. 다시 말해서 기술 진보를 거부하고 또는 반대하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태도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실 거고. 약간 좀 그렇죠.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술 진보는 오히려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되니까 이게 소수 독점자의 독점이 아니라 어떻게 민중이 전유할 것인가. 아마 거기에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네. 뭐 일자리 못 만들어내니까 데이터 중심 R&D 파이는 틀렸다. 역진적인 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볼 때도 이거 무가차다. 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공격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자리 중심 경제에 그걸 희생을 시킨 거죠. 예를 들어 뭐 최저임금은 스톱 다운 시키고 대신에 근로 연계 복지를 갖다 강화하고 뭐 EITC 확대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자리 중심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 중심 경제라 말하면서 사실은 일자리 만들 가망이 없는 혁신 성장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판은요. 러다이트 좌파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다이트 저는 좌파. 이 비판이 문재인 정부의 취약성을 갖다가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은 대안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러다이트 좌파는 탈자본주의적 과정의 추동이 아니라 임금노동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적인 이 목표로 봅니다. 저는 거꾸로 데이터 중심 R&D 파이의 역진성을 없애고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을 아래로부터 전유할 틀에 대해서 사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다이트 좌파적인 생각에 빠지면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사각지대인 거죠. 이런 질문 자체가 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이것에만 이제 그러니까
포커스를 그렇죠. 맞추는 그런 기술과 인간을 네. 대립적으로 보는 네. 기술이 사실 인간의 적인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예. 네, 여기까지 정부의 R&D 파일 계획과 관련지어서요. 그것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함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얘기가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 얘기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네네. 네, 이 이야기는 2부에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